역사가 백승종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 도시 쥐리히를 찾아가시겠습니다. 이 쥐리히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이다. 뭐가 그렇게 명품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쥐리히에 가면은 바은호프슈트라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전거리라는 말인데요. 그게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온갖 세계 진짜 비싼 물건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리히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자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쥐리히가 명품인 거는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이죠. 스위스는 특히 쥐리히는 소득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인구는 불과 스위스 자체, 쥐리히 자체의 인구는 4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쥐리히 시민 가운데 5.4%가 백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쥐리히에 가서 한 20명이 모여 있으면 저 중에 한두 사람은 분명히 백만장자다. 그런데 이 쥐리히를 볼 적에 저는 세 가지를 꼭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명품 도시 쥐리히는 끝없는 혁신의 결과였다 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혁신의 전통이 어떻게 대물림을 했는가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명품 도시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서울보다 적은 인구가 사는 나라, 온 나라가 산으로 둘러싸여 국토의 4분의 1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스위스. 강대국 사이에 낀 내륙 국가였던 스위스는 로마 시대 교통의 요지였던 취리히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게 된다. 취리히는 기술적 진보와 변화를 발빠르게 산업에 접목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스위스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유럽의 심장이 된 명품 도시 취리히를 만나보자. 끝없는 혁신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쥐리히는 이미 1262년에 자유왕국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자유란 말은 봉건 지배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바로 그런 자유도시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건 결국 돈을 주고 산 자유인 겁니다. 그럼 누구 자유겠습니까? 중산층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상인과 수공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쥐리히의 경우에는 매우 재미난 것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요, 쥐리히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게 세관이라는 뜻이에요. 세관.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온 많은 귀중한 물건들이 북유럽으로 넘어갈 적에 관세를 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관세를 받던 지역이 쥐리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쥐리히에는 처음부터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 진귀한 물건들이 흘러들어갔다. 어떤 물건들이 그럼 그렇게 비쌌을까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게 이제 비단이거든요. 비단. 중국에서 온 비단이 쥐리히를 거쳐서 북유럽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교역의 도시이고 상업의 도시인 쥐리히였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도시의 귀족들은 결국 상인의 후예들이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항상 업종을 바꿔나갔다는 것이 이제 쥐리히의 혁신입니다. 먼저 이제 그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던 것은 1336년에 있었던 길드 혁명입니다. 유럽 도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건물 벽이나 간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그림들이 바로 길드를 상징하는 마크다. 중세시대 상업이 발달했던 취리히에서는
장인들과 상인들의 공동체인 길드가 만들어졌다. 길드에 가입한 구성원들은 똘똘 뭉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했는데 도시의 시장 정책에 관여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유럽 경제 부흥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 사람들이 쭈리히의 전통적인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1336년이다. 이 쭈리히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에 밖으로 진출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쭈리히 사람들은 견직물의 중심지로서, 그러니까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 지역으로서, 나중에는 면직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바뀌고요. 그 면직물이 또 막히면은 또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그 시대에 가장 관심을 끄는 산업, 이익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끊임없이 바꾸고 또 바꾸고를 거듭하면서 쭈리히는 아주 부유한 도시국가 그 형태를 유지해갔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국가가 아니고 스위스 연맹이라는 걸 결성해서 그와 처지가 비슷한 가령 바젤이라든가 겐프, 제네바 이런 여러 도시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갔다. 최초에는 비단 무역을 했으나 결국은 비단을 생산하는 최고의 명품 견직물 생산 기지가 되었고 이어서 최고의 면직물을 생산했죠. 그렇지만은 인도에서 아주 값싼 양질의 면직물이 수입되어 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버려요. 그걸 버리고 18세기 후반 이후로는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갑니다. 정밀공업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에서는 쭈리히가 유리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쭈리히 호수가 있잖아요. 리마트 강이 있잖아요.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마음껏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킵니다. 그 쭈리히 사람들, 그들을 포함한 스위스 사람들은 정밀공업에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이지만 영국의 기술자들을 데려다 배우고 그것을 훨씬 더 정밀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대단히 우수한 면직물을 생산했어요. 시계하면 떠오르는 나라 스위스. 정교하고 정확한 스위스 시계의 명성은 600년 역사를 이어온 스위스 정밀 기술의 상징이다. 또한 이런 스위스의 기술력은 현대의 첨단 과학과 만나 스위스를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이제 중화학 제품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잘 나가니까 돈은 벌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선 값싼 노동력을 구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쭈리히로 많이 몰려 들어와서 그런 사회적인 갈등도 생기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오염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쭈리히는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100년 전의 쭈리히는 그야말로 아주 중화학공업에 의해서 오염된 매우 지친 모습을 그야말로 인간 문명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쭈리히였다는 것도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재미가 되는 것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화공업 도시 쭈리히는 20세기가 되면은 또 다른 변화를 하거든요. 그 많은 산업들이 결국 한국을 포함해서 새로운 신흥 공업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쭈리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업 경쟁력이 20세기 후반이 되면 약화됩니다. 그때 쭈리히는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화공업으로 이 세상에서 1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런 공업들은 다 내려놓자. 정말 과감한 결정이죠. 내려놓고 우리는 환경을 복구하자. 그래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자 해서 결국 오늘의 아름다운 쭈리히가 됐는데요. 생태복원이죠. 생태복원에 정말 모범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스위스고 그중에서도 이제
쭈리히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쭈리히의 모습을 보면은 야, 세상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도시가 있나 싶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쭈리히는 단순히 생태만 복원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돈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돈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스위스의 경우는 국제금융이었다는 거죠. 국제금융의 중심지 쭈리히. 쭈리히가 본래부터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쭈리히에 금융의 전통은 있었죠. 그건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죠. 그게 가장 빛났던 도시는 암스테르담이고 런던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쭈리히도 16세기부터는 금융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위그노죠. 쭈리히는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융업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1846년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쭈리히의 다른 산업들이 조금씩 밀렸을 때, 그때 이제 면직물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을 적에 금융업을 통해서 새로 활기를 찾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점점 커져 가지고 20세기가 되면 이제 주력 산업이 사실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위스 은행은 좀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실명제가 없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거래를 기록하지 않아요. 거기는 번호로 합니다. 번호로. 그리고 그 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검은 돈이 많이 몰려드는데요. 그 결과 이제 조세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조세 피난처로 많은 지탄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게 이제 많이 풀렸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비밀금고로서 역할을 스위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비밀금고는 돈을 갖다 맡기는 사람은 많은데 맡기고 그들은 이자를 무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익을 내고요. 또 그렇게 맡긴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돈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금융업이 발달하니까 그 발달한 금융업과 같이 가는 언론도 엄청 발달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행의 발달과 언론의 발달,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엄청 깊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아야만 투자를 할지, 투자를 중단할지, 매각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굉장히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스위스에 그렇게 매체가 많고 그렇게 매체가 또 발달해 있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전 세계의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집행하는 돈의 25%가 쭈리히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 세계 투자 개인들의 돈의 4분의 1은 쭈리히 은행에서 투자와 투자 중단과 매각이 결정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스위스에 안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스는 사실 그 세율이 무지무지하게 낮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그 재정 수입 있잖아요. 재정 수입의 절반이 금융